한반도 정세가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국민들 개성공단 가동 중단 그리고 핵무장론 이런 데 대한 찬성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지금 대북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고민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YTN의 객원 해설위원 김영준 명지대 교수, 최창렬 용인대 교수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선 이 문제가 촉발됐다고 할까요? 김종인 비대위 대표의 발언이었지 않습니까? 그걸 한번 잠깐 지난 5일이었나요? 한번 들어보고 두 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우리 국방태세를 갖다 천천히 유지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경제가 보다도 도약적으로 발전할 것 같으면 언젠가는 북한 체제가 괴멸을 하고 통일의 달이 올 거라고 해서 저는 확신을 갖다 보고 있습니다. 네, 이후에 최근에는 이 발언을 취소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고요. 최근 야당의 이 문제에 대한 갈등이랄까요? 이 의견 차이. 우선 김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대통령께서 어저께 국회 연설에서 하신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김정은 정권에 대한 변화, 레짐 체인지, 더 나아가서 체제 붕괴란 말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체제 붕괴란 말과 엄밀하게 따지면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얘기한 북한 괴멸론과 실은 일치하는 것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흡수 통일을 얘기하는 거냐라고 해서 이제 반대 의견도 많은데요. 실은 저는 참 이제 이 한국 정당 정치의 이런 엄밀하게 따지면 후진성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측 불가능성을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그래서 민주당의 당헌 당규를 한번 찾아봤어요. 네네. 어떻게 규정이 돼 있는가. 봤더니 한반도에서 핵무기, 군비 증강 등 평화를 위협하는 구조 요인을 제거해서 평화 체제를 구축을 한다. 다만 대화를 통해서 협력과 평화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간다고 돼 있고요. 개성공단을 확대 발전시킨다.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 들어가 보면 강령에 나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렇다고 따지면은 지금 김종인 비대위 대표는 강론을 정면으로 위배한 발언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전 대표는 또 이제 강령에 충실한 발언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두 분이 일종의 전략적 미스매칭을 하는 것 같아요. 일부러. 저 굉장히 그래서 전략적인 말을 쓰는 게 김종인 비대위 대표는 상당히 보수적인 성향을 보이는 걸 보고 문재인 전 대표는 여전히 이제 핵벽 정책을 포함해서 과거의 정책을 고수하게 되면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는 틈새가 만긴 게 아니냐. 네네. 그러나 엄밀하게 따지면 정당 정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상당히 모순적이죠. 예. 그러니까 당대표가 얘기하는 거와 강령이 이렇게 지금 불일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이제 두고두고 이 문제가 앞으로 정체성의 문제와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예. 최 교수님 잠깐만요. 지금 저희가 먼저 자막으로 전해드렸는데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에 대해서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던 의사를 포함한 네티즌들 그동안 고소를 당해서 재판을 받았었는데 1심 선고가 조금 전 내려져서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소가 된 것인데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원순 시장을 낙선시키려는 의도로 한 것으로 재판부가 판단을 하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1,700만 원부터 1,500만 원까지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가 병역비리를 저질렀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전문의를 비롯한 7명에 대해서 1심에서 벌금형 선고가 조금 전에 내려졌습니다. 네, 최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좀 혼란스러운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네. 물론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 얘기인데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보다 더 한 단계 높은 얘기가 높은 차원의 얘기가 지금 며칠 전에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핵무장론을 국회 대표 연설에서 공식적으로 제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새누리당의 대표는 그것은 개인 얘기다라고 치부하고 청와대에서는 그런 거 잘 모른다라고 얘기하고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당이 그렇게 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도 이제 선거 공학적으로 본다면 중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중도 좌나 중도 우 지금 다른 이념적 지향보다 이 대북 문제나 이 안보에 있어서의 이념적 지향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거든요. 우리나라에 있어서. 미국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문제, 북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러한 것들이 진보냐 보수를 나누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거든요. 우리나라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서구적 의미에서 보수 진보보단 현재 우리나라에서 상황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드 배치가 거의 이제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마당이고
개성공단의 가동을 전면 중단시켰고 말이죠. 예. 그리고 뭐 지금 아까도 방송에 나왔습니다만 뭐 미국의 아주 최고의 전략적 자산이 거의 우리나라에 총 집결하는 분위기잖아요. 예, 예. 이런 상황 속에서 선거는 앞두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여당도 그렇고 지금 더불어민주당도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 같은데 지금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지금 김종인 비대위 대표는 기본적으로 경제는 뭐 경제민주화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중도 진보의 성향을 보여왔으나 네. 최소한도 그분이 걸어온 이제 궤적이나 이런 거로 볼 때는 안보나 여타의 문제 대단히 보수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 대표의 본인 스스로의 생각이 포함되어 있을 수가 있고 또 문재인 대표도 그건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우리가 그 부분을 선거 공학적으로 본다면은 두 분이 서로 이렇게 좀 역할 분담을 한 게 아니라 그건 앞서 지금 김 교수님 말씀과 저도 좀 동의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고 이게 대단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또 하나 근데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게 다른 것들은 다른 부분들이나 다른 현안, 다른 이슈들은요. 고위 당직자들이 자신의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예. 최고위원회라든지 뭐 그런 얘기 하라고 그런 회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 보도하고 그게 이제 국민과의 소통인 거니까. 근데 적어도 지금 이렇게 굉장히 엄중하고 말이죠. 헌법 81조에 의거해서 대통령이 직접 국회의원을 요청할 정도의 상황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다면 적어도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여당이건 야당이건 최소한도 어떤 회의나 여러 가지 전략적 고려 전문가들 같이 초치해서 말이죠. 그렇게 한 다음에 다른 것과 달리 이러한 부분들은 좀 같은 몫을 내달라. 다른 부분들은 뭐 개파 간에 다른 몫을 낼 수도 있고 또 의원이 각자 헌법기관이니까 각자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합의가 도출되는 게 민주주의 체제이긴 한데 예. 이 안보 문제나 이런 것들은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여당이건 야당이건 그렇게 국민들이 볼 때 혼란스럽게 그러한 시그널을 주면 안 된다. 단지 이제 이 김종인 비대위 대표와 이 문재인 대표가 다른 몫을 내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두 사람의 개인적인 신념이나 어떤 자기 지향의 차이에 비롯된 게 하나 있고 선거를 앞두고 뭔가 중도 정당으로서의 예. 양쪽 다 끌어모으려는 이런 어떤 선거공학 정치공학적 계산이 깔린 두 가지가 다 맞물려 있지 않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문재인 대표가 생각이 꼭 같을 필요가 있느냐라고 어제 말했다고 하는데 자, 이것이 만약에 정말 전략이라면 이것이 국민들한테 이게 주요할 것인지 아니면 국민들이 보기에 아니면 같은 당에서 다른 목소리가 두 개의 머리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느냐라고 생각할 것인지 어느 쪽 가능성이 더 높을까요? 선거를 연구하는 연구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예. 일종의 이제 혼돈이 오게 되면은 투표를 할 때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하신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요. 그 정당이 갖고 있는 정체성에 대한 문제를 보고 우리가 보통 선거에 보면요. 다음 기준에 의해 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투표를 했느냐라고 물어보면요. 예. 25% 정도가 정당을 보고 투표했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 총선 같은 경우는 아마 이번에는 인물을 보고 찍겠다는 게 한 50% 나오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이유들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정책을 보고 찍겠다면 뭐 25% 정도가 정당을 보고 찍는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 정당은 일관된 메시지를 유권자들한테 전달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선거 결과가 딱 나왔을 때 우리가 무엇에 의해서 패배했고 무엇에 의해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혼돈을 주고 혼란을 줘가지고서 투표장에 끌고 가서 유권자의 표를 얻는다는 것은 선거에서는 승리할지는 모르겠지만 선거 후까지 생각한다면 그거는 정책 정당이라든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미래에 대한 투표를 유도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봤을 때는 빨리 이 문제와 관련돼서 더민주당이 나름대로 명쾌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단합된 그리고 합의된 안이 나와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 제가 이제 그 민주당의 당헌 당규를 또 강령을 자꾸만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한반도에서 핵무기와 군비 증강 등 평화를 위협하는 구조적 요인들을 제거하고라고 돼 있는데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면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진단하고 해결 방법과 같은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동반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명쾌하게 더민주당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혼돈이 올 수 있으니까 빨리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 방법이 뭐냐에 대한 것들을 내줘야지. 한편에서는 대표에게 다르고 전 대표에게 다른다고 한다면 그거는 국민들에게 대한 예의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더 나아가서 정당 정치 그 자체를 훼손시킬 수 있는 위험성도 내재되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제가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요, 최 교수님. 그 더민주의
주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주류가 계속해서 김종인 그 대표가 저 정도의 어떤 그 입장, 스탠스를 계속해서 고수한다면 그걸 그냥 용인할 것인지 전략적으로 아니면 저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나갈 것인지 어느 쪽 가능성이 더 클까요? 글쎄 뭐 어느 한쪽으로 예단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것도 역시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지금 비대위원장으로서 당을 안정시키고자 지금 이 자리에 들어왔고 그 자리에 예. 문재인 대표는 이제 대표직을 사퇴하고 지금 양산에 내려와 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정체성의 문제를 이제 당내에서 제기하고 나오면 이런 안보 문제 차원을 넘어서 더불어민주당의 여러 가지 갈등 이런 게 그대로 또 노출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마 그러한 목소리를 못 낼 겁니다, 아마. 선거가 임박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그런 갈등이 폭발할 수가 있죠. 그러나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불과 지금 50여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20대 총선이. 네. 저는 그래서 그러한 상황은 오기 어렵다고 보는데 단지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자신이 지금 여기도 뭐 얘기가 나와 있는데 자멸, 괴멸 이렇게 이제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방송 인터뷰를 보니까 그럼 붕괴란 표현이라고 얘기하면 되지 않냐 그랬더니 그걸 부인하더라고요. 절대 괴멸이라는 표현을 나는 취소할 용의가 없다라고 강조를 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인터뷰 때. 그렇다면 김종인 비대위는 확실한 자기의 소신이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것들이 흡수통일 뭐 이런 거 얘기도 나옵니다만 괴멸이란 말은 붕괴라는 것은 자체 붕괴도 됐지만 괴멸은 우리가 이제 통념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떤 외부의 공격이나 자극에 의해서 그 체제가 무너지는 걸 괴멸이라고 많이 그러잖아요. 네네. 그게 괴멸이 됐건 고이멸이 됐건 말이죠. 근데 그렇다면 이거는 단지 뭐 선거의 문제를 떠나서 안보적 차원에서 그럼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될 안보 정책은 어떤 것이냐의 문제거든요. 뭐 김대중 정권이나 노무현 정권이 햇볕 정책을 추진해 왔는데 선거를 앞두고 그것의 정체성이 어떻게 되냐, 유권 재표가 어떻게 되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예. 그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이슈는 그럼 대한민국이 추구해야 될 방향은 그야말로 괴멸시켜서 북한을 붕괴시키는 거냐, 극단적으로 전쟁으로 가서 완전히 그 이른바 전략자산이나 이런 걸 가지고 완전히 괴멸시키느냐, 아니면 평화와 뭐 어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북한이 주장한 게 뭡니까? 미국과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이잖아요. 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면 핵을 동결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 논의는 전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러한 논의가 같이 병행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너무 한쪽으로 분위기가 몰아가니까 미국의 그 전략 자산들이 오면 국민들이 안심은 되지만 한미동맹이 굳건하구나라고 안심될 수 있으나 또 한편은 대단히 불안할 수 있거든요. 야, 우리 한반도 특히 남한의 이 대한민국의 모든 세계 최강의 무게가 다 집결하는구나. 핵 항모도 오고 랩터도 오고 뭐 이렇게 스텔스 폭격이 오고 이렇게 되면 이게 과연 바람직한 방향이냐에 대해서 지금 아까는 선거공학적인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여당 야당이 정말 이거는 국익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안위에 관련된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건 여당 야당이 이렇게 혼란한 시그널을 주면 안 된다. 이건 너무 선거공학적이다. 이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당은 좀 닮은 듯하지만 또 다른 이런 갈등 겪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쪽에 대해서. 국민의당은 뭐 반대의 입장인 거죠. 국민의 정당은 한마디에 얘기해서 자신들은 중도를 폄하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국민의당 강령 기본정책 전문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모든 평화 위협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고 강력하고 실효적인 군사력을 완변해 총력을 기울인다. 이거는 그 당원 단계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분명히 이거를 따져간다면은 안보는 보수다라는 거가 실은 맥을 같이 하는 거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그 안에서도 지금 혼돈이 오지 않습니까? 천정배 공동대표 같은 경우는 햇볕 정책위에는 대안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더 나가서 이제 뭐 개성동령이라고 하는 정동영 전 장관이 만약에 국민의당에 들어가게 된다면 결국은 다시 얘기해서 또 이제 선거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호남에서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햇볕 정책과 햇볕 정책의 가장 상징적인 개성공단에 대한 문제에서 다른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특히 더민주보다 더 강경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딜레마에 빠진 거죠. 예, 예. 그런데 그것은 결국은 한편으로는 그동안 안철수 공동대표가 얘기했었던 그러한 중도의 모습과는 상당히 다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이제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현실적으로는 동의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선거 공학적이라는 표현을 좀 몇 번 쓰셨는데 저는 그 단어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아무리 선거라고 해도 국가 안위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국민들에게 당당하고 떳떳하게 문제를 제시를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왜 의원들이 침묵을 하고 있냐면 뭐 이런 표현하면 좀 죄송하지만 자기의 생명과도 같은 공천권이 달려있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네. 다시 얘기해서 지금 김종인 비대위 대표한테 당신 잘못했습니다. 왜 강령을 위반합니까? 얘기를 하면
내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구조 아닙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네. 똑같이 국민의당도 마찬가지죠.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지금 우리가 중도로 가야 되는데 너무 지나치게 가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면 특히 호남 지역에서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가 불이익을 당한단 말이죠. 이런 식의 잘못된 구조 속에서 의원들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없는 식으로 몰고 간다면 제가 볼 때는 19대 국회 끝나고 20대 국회 들어가서 그 새로 들어온 의원들이 무슨 자기가 책임성을 가지고 국정에 참여할 수 있겠는가.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선거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원칙을 지켜 나가야 된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정당 정치를 정상화시키고 국민들에게 우리 정당이 요구하는 것은 뭐다라는 것을 명쾌하게 얘기를 해야지 전략적으로 혼선을 주고 더 나아가서 공학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이거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절대로 아니다. 예. 오히려 원칙을 지키는 것이 더 승리를 했을 때 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원칙 있는 승리가 가장 좋고 그다음에 원칙 있는 패배. 가장 나쁜 게 원칙 없는 승리라는 얘기를 했을 정도로 예.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저 사람이 굉장히 비현실적이라는 얘기를 할지는 모르겠으나 예. 결국 뭐냐면 지금 이런 식으로 반복돼서 나오는 상황 속에서 무슨 놈의 새 정치를 하고 무슨 놈의 미래 정치를 얘기를 하고 국민에 다가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굉장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정도로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각 정당들이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이 뭐 큰 틀에서는 같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원칙 없는 승리도 그런데 달콤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계속 그 두 야당의 고민이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두 분 해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